이제 두 분의 발표 주제가 남았습니다. 먼저 백제 웅진기 곰신앙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한성 백제박물관의 학술연구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장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제 곰신앙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한성백제박물관에 있는 이장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동북아 곰신앙 관련된 것인데요. 저도 고조선 관련된 강군신화 그리고 홍산문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답사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늘 주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민속이나 국문학 전공은 아니고요. 이제 역사학 전공이면서 이런 곰신앙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걸 좀 복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 걸 좀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따로 역사 자료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따로 PPT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발표문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백제 이제 곰나루 신앙 그걸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백제 수도 웅진으로 알려져 있는 편지의 공주, 올해는 특히 또 백제 문영왕릉 발굴된 50주년이기도 해서요. 지금 최근에 다양한 학술대회가 문영왕릉을 바탕으로 또 진행을 되기도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공주 지역에 이 곰나루 전설을 비롯한 많은 곰 전설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곰나루 그리고 곰굴 또 웅진사 그다음에 곰석상 이런 증거물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곰나루 전설이나 곰신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백제 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곰나루 전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국문학의 입장에서 많이 분석되었을 뿐이고요. 역사학 쪽에서는 많이 논의가 활발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곰나루 전설이 문헌에 체록된 것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화소, 아까 임재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인수교헌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안 좋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이제 일단 그런 화소만 본다면 이런 화소들이 일단 단군 신화에 체록된 것이 고려시대 때 있고 그 이후 이 역사학 쪽에서는 일찍이 이제 김정배 선생님이 이런 곰신앙 관련된 것이 우리 민족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연구들이 좀 오래전에 좀 제기된 것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연구들이 아직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곰나루 전설이 본화에 정착된 것은 1935년에 체육된 일본인 가루베지온이 아마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백제 때 원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아시는 북방 만주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인 에벤키족 그리고 오로촌 신화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여러 국문학자들께서 좀 주목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설화, 제가 이제 설화에 대해서 좀 하기 위해서 앞장이지만 주석 1번에 조금 해놓긴 했었는데요. 뭐 신화, 그리고 전설, 그리고 민담,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일컬을 때 국문학계에서는 설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성이 있으면 신화, 그게 좀 배제되면 전설, 민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자세히 따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곰나루에 대해서는 전설이라는 것으로 좀 통칭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설을 포함하는 설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역사로 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임재 선생님께서는 신화라는 용어를 쓰면 역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또 단군 신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용어보다는 환웅 본풀이, 뭐 고조선 본풀이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설화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실증적까지는 아니겠지만 역사적인 용어로 환원해 나가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견해만 좀 인용을 해본 것입니다. 뭐 레비스터스를 비롯해서 뭐 국내에 계신 하모니 선생님이나 김현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화를 어떻게 역사화하고 있나를 대는 견해들을 조금 소개를 해본 것이고요. 117쪽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곰나루 전설이 이제 구비전승으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곰나루라는 웅진, 한자로는 웅진이고 한글로 곰나루라는 땅 이름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최초로 기록했던 가르베지오는 이 고마나루가 곰과 관련돼서 발생한 지명이 아니라 큰 부락의 도선장 또는 큰 부락을 낀 강이라는 의미에서 백제의 서울인 대도시를 가리키는 말이며 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음의 유사성 때문일 뿐이지 곰이라는 동물보다는 이 큰 나루다 이런 뜻으로 봤었고요. 실제로 그 강현규라는 그 국문학자 선생님께서도 이 곰나루는 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굽이치는 굽이곡 이런 것을 통해서 금강이 굽이 도는 곳에서 고마나루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 곰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께서는 또 신종원 선생님께서 이 곰웅자가 곧 그 동물 곰이 아니라 역시 여기 이것도 아까 임재호 선생님께서 할 때도 감입니다. 아래아 감인데 그 감이라는 신의 표기를 한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웅이 나온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곰승배라기보다는 신이라는 것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봐야 되고 실제로는 수신인 용신과 관련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그런 견해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물과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고 삼국사기 제사지의 신라 중사 가운데 사독이 하나로 웅천하 특히 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곰나루 관련된 것은 곰보다는 수신일 가능성이 크다. 수신 자정담으로 볼 견해가 크다는 견해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견해들도 좀 있었는데요. 이 고마나루의 곰전설이 지명과 연유해서 황당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118쪽입니다. 이 곰신앙과 설화가 아까도 잠깐 살펴본 대로 동북아 일대의 선사 이르로 많이 유포되어 있고 공주 지역의 곰나루 전설이 이들 곰신앙의 설화와 일정한 연계성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곰나루 전설이 곰과 아무 관련 없이 웅진 또는 웅천이라는 지명에 맞추어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곰나루 전설과 에벤키 오촌족 곰신화와의 유사성을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마라는 지명은 원래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의 경우와 같이 곰숭배와 연관이 있으며 또 타 지역에서는 관련 설화가 거의 전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구전되어 온 희귀한 설화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까 계속 몇 번의 발표에서 들었다시피 지금 현재 한반도는 곰 신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호랑이 위주의 신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특이하게 이런 공주 지역에 곰 신화가 남아있다는 것에는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오로촌족이나 이쪽에서는 신화로 해서 좀 약간 신성성이 남아있다면 곰나루 전설에서는 전설화되면서 비극적인 결말이 좀 변형된 사례로 볼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다음 장을 통해서 이 역사적 사실과 어떤 정도 관련이 있을까? 그 중에서도 특히 웅진의 역사성, 여기 118쪽 아랫부분에 그래서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써놨었는데요. 백제는 원래 현재 서울 지역에 하남미래성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가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왕족이 못살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계로왕의 동생인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비로 천도하기 전까지 64년간 약간의 임시수도의 성격으로 웅진 시기를 만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기 때의 곰나루 전설이 신화적 성격을 가지고 백제에서 수용이 되었다면 그러한 역사적 성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바는 신화와 함께 연관돼서 보는 것은 제사, 신화와 제사 제의는 항상 연관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두 사이의 연관성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백제 국가제사는 대체로 환성기의 동명묘제사 그리고 제천지 의례가 있었고요. 사비 시기 때는 구태묘제사 그리고 오제에 대한 제사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당하는 웅진기에는 문영왕의 바로 전에 즉위를 했었던 동성왕 11년 10월에 제천지 기사만이 삼국사기에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제사가 이 곰신앙 또는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를 특히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건방지신 제사,
그것이 지금 방금 살펴본 동성왕 때 제천지 의뢰와 연결되면서 곰나루 전설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 지역에는 그 방위명, 동서남북에 방위명이 붙은 혈사라는 사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곰신앙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장에서는 곰나루 전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각 편 여러 버전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개략적인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서사전락별로 대략적인 줄거리를 정리해 본 것이 120쪽의 윗부분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읽지는 않겠고요. 대부분 곰나루 전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체적인 줄거리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의 주된 화소는 말씀드린 대로 인수교훈의 화소로 되어 있고요. 여러 그 버전이 있긴 하지만 사람과 곰이 직접 혼교하기도 하고 연미산 산신령에 부택해서 인간으로 변신한 뒤에 혼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보면 그 단군신화의 버전에서도 환웅에게 빌어서 인간이 된 웅녀가 환웅과 혼교한 그런 방식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주의 소수민족 중에서 그 아까 살펴본 그 에벤키족 그리고 오로촌족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신화로 자기 종족의 기원 신화로 되고 있는데요. 곰나루 전설과 이 에벤키 오로촌족 사이 신화에 의하면 자식이 생기면서 둘 사이에 파탄이 생겨서 인간은 자식과 곰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것을 알아차린 곰의 추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요.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서 물을 건너서 도망치면서 곰의 추적이 실패하고 인간과 곰은 결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곰의 결별에 결정적인 작용하는 요소가 이 오로촌 에베키족하고 또 여기 곰나루 신화가 모두 물로 공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종족에서는 그 인간과 그 다음에 곰이 반씩 새끼를 찢어서 가지면서 반반씩 민족적 혈족적인 공통성을 유지해 준다면 이 공주의 곰나루 전설은 곰에 대한 것은 철저히 부정하고 그 비극적인 상황으로 결말을 맞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은 속세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돌아가고 산으로 돌아간 곰은 산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곰나루 전설이 단군 신화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오래전에 그 김정배 선생님께서 이 고아시아족의 곰숭배하고 그다음 이 웅녀와 그 환웅의 결합이 신석기 시대 때 고아시아족, 그다음 청동기의 예맥족의 결합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 탄생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오래전에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주석 26번에 다뤄놨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고학계에서 특히 여러가지 방면에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것을 대체할 만한 이론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쨌든 곰숭배 사상을 가진 고아시아 문화권에 퉁구스 계통의 예맥족이 들어오고 거기에 유목민의 문화가 영향을 주면서 고조선이 성립했다는 점 대체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다면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맥락과 상징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반구에서는 거의 모든 종족에서 곰 제의 그리고 곰 신화가 보편적으로 수집되고 있고 특히 고아시아족에서 곰은 최고 동물신인 동시에 조상신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지역 퉁구스족에서는 호랑이가 주요 신앙적 동물로 부각되고 있어서 그것이 만나는 지역인 이 만주 지역에서는 이 곰과 호랑이가 만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단군 신화가 아닌가 그렇게 연구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김원선 선생님의 동북아시아 곰신화 비교 연구를 비롯해서 그 여러 그 학자들 이정재 선생님의 동북아 지역 관련된 연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12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그 우리 민족에서 호랑이가 산신령으로 널리 숭배되고 있고요. 곰 관련된 것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앞서 임재 선생님께서도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22쪽의 중간 부분부터, 중간 아랫부분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밑으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웅이라는 문자를 가진 지명이 모두 곰신앙과 결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땅 이름의 존재는 어쨌든 곰숭배와 맥락이 다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웅천이라는 지명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원조왕 14년조의 백제 초기의 영역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백제의 남쪽 경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은 마한과의 경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웅천변에 성책을 세워서 웅천책이라고 하고 있고, 그걸 경계로 해서 남쪽에는 마한, 북쪽에는 북방에서 내려온 북방계의 이주민인 백제 집단이 자리하면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웅천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는 안성청이라는 견해와 금강이라는 두 견해가 아직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서기 기록에도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뒤에서 살펴볼 1번서기 웅약천왕 21년조에서는 웅진 천도한 기록과 관련돼서 구마나리라고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문주왕에게 구마나리를 주어서 그 나라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또 1번서기의 제명천왕 기록에서는 구마노리성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기록인 한원 번위부 그러니까 백제조에 인용된 괄지지, 그리고 양서, 남서, 주서 등의 중국식 사서에서는 백제의 수도를 고마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마놀이, 그 다음에 구마나리, 그리고 고마는 모두 웅진의 우리식 발음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마, 곰의 차와 훈차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이 고마이고 뜻이 웅이라고 한다면 이걸 같이 보면 이 웅이 동물 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주대학교에 계신 윤영혁 선생님의 견해인데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본다면 아까 앞서 살펴본 대로 그냥 구비에서 온 수신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곰이라는 동물과 관련된 가능성이 좀 더 클 개연성을 이런 걸 통해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웅 관련돼서는 이 신라의 삼국통합 이후에서는 이 지역이 웅천주, 웅주가 되었고 고려 세조 때 이후에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 아래쪽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을 좀 넣었는데요. 물론 이 것들은 오래된 것들은 아니지만 현재 공주의 웅진단이라고 해서 곰 제사하는 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복원된 이 사장 안에는 곰 석상도 복원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 제사 쪽에 보게 되면 신라 중사의 사독 중 하나로 웅천하가 포함되었고 그 제행처가 웅천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웅천주에는 신라 중사의 오학 중에 서학으로도 계룡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오학신앙 그리고 이 중사신앙의 성립이 물론 백제 때는 아니고 신라 중대의 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뒤에 12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악신앙은 백제 때부터 존재해온 전통이 이어져서 조직해서 제사 쪽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곰나루에서 빠져 죽은 곰은 이후에 일종의 화신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이제 제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 곰신앙은 약화되면서 오히려 수신 관련된 신앙이 유지되었긴 하지만 이 제사는 고려를 넘어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진 사실들을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 3장 관련된 거는 이 백제 웅진기와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나 하는 관련된 것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조왕이 제일 처음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목천만치 그리고 조미걸추의 보좌를 받아서 웅진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목시,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시 관련돼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뒤에 둘째 단락입니다. 문조왕은 이제 4년에 병관자평 태구가 보낸 도적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조왕의 아들로 즉위한 상군왕도 또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개로왕 이후에 문조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문영왕 전까지의 모든 왕들이 전부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왕들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백제 왕권이
좀 이렇게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좀 서술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 씨의 도움을 받아서 천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해 씨와 진 씨의 권력 다툼 속에서 문주왕을 비롯해서 그 다음 왕인 삼군왕, 이런 왕들이 이렇게 모두 시해를 당한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연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의 재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6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세력들의 부침 속에서 백제 왕이 이렇게 살해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그때 관련된 뭐 성벽 자료로 가림성 그리고 수천리 토성 관련된 사진 자료를 좀 2개 좀 넣어봤습니다. 116쪽에 맨 아랫단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집단이 백씨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백씨는 신국 귀족 세력의 융합책에 따라서 동성왕 8년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동성왕은 백씨에 해당하는 백가를 위사좌평, 백제 최고 관등에 해당하는 좌평 중에서 특히 위사좌평은 이제 군권 관련된 좌평 부분인데요. 이 백가를 위사좌평에 임명하면서 또 왕궁의 남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고 있어서 군사권을 장악한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최상위 관등이자 관직인 좌평에 오른 백씨 세력의 재지 기반이 공주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고요. 구체적으로는 공주의 북쪽 지역인 의당 지역에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왕 말년에 백가를 이 위에 있는 부여 지역입니다. 부여의 서남 쪽에 있는 가림성에 진수시키려고 했을 때 백가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공주 지역에 재지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영왕릉 그리고 공산성 관련된 이 백제의 중심 세력권은 금강의 이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백씨 세력 관련된 세력 집단은 금강의 북쪽으로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이 수천리 토성 의당 지역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씨 세력이 중앙과 관련 속에서 옹진천도를 주도했고 이후에 신흥 세력을 대도했던 견해가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최근에 이 공주 의당면 수천리 고분군 이 10년 안쪽으로 발굴이 되면서 여기서 백제 금동관도 나오고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사진은 제가 다음 장인 128쪽에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관 사진들을 분포를 해놨는데, 이 금동관들은 백제가 웅진 시기 때가 아니라 그 이전인 하남 위례성에 있었던 한성 시기 때의 지방 유력자들한테 나눠준 그런 금동관들인데, 그것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씨의 근거지가 이 지역이었고 백제 웅진천도도 이들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왕 11년에 이루어진 유일한 백제 제사 기록인 제천지 의례에 대한 기록 역시 이들에 대한 사상적 배려의 측면에서 이 웅진사비 지역의 토착신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천리 고분군 관련돼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이 지역에서 어쨌든 중앙과 관련되는 중요한 유세품이 발견이 되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128쪽에 보이는 이 금동관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런 것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128쪽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씨 집단의 연원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백제 이전에는 마한이었고 이 마한의 근원이 고조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좀 저는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한 지역에서 출토된 한식경, 이 한나라의 동경이라는 거죠. 한나라 형식을 가지고 있는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주 부여 익산의 금강 중하류권에 한정되고 있었고, 따라서 이 지역이 마한의 중심지이자 목지국의 중심을 두었던 2, 3세기의 진원과 관련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본 곰집신앙 집단은 마한 지역의 선주민 집단일 가능성이 높은데, 토착 원주민이라보다는 이 원주민을 일찍이 지배한 북방의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 지역에 먼저 자리 잡은 북방계 마한 집단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남아한 부역의 백제 집단이 갈등을 야기하였고 결국 선주민이 백제에 복속되는 과정이 곰나루 전설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강의 북쪽은 곰이 살았던 방향이고 남쪽은 사람이 탈출한 방향이므로 곰 집단의 종언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북방계 집단의 남진이 설명된다는 견해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곰나루 전설이 먼저 정착한 곰신앙을 가진 고조선계 마한 집단하고 그 뒤에 동명신앙을 가지고 남아한 부역의 백제 집단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은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본 것이고 다음 단락 부분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은 백제 때의 수촌리 유적이라고 한다면 이 수촌리 지역에는 백제 때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는 철기시대 때의 철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들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기조 강연을 해주신 최몽룡 선생님께서는 이 철기시대 전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초기 철기시대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토광묘와 석가묘가 조사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의 세용동공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그 중요한 유제품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보다 이전인 마한과 연결될 수 있는 청동기 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특히 그때에도 수장급 무덤으로 볼 수 있다면 마한의 지배계층과 관련된 그 유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마한과 관련돼서는 그 129쪽의 그 중간쯤 부분입니다. 그 준왕의 이동을 강조를 하고 있죠.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고 위만에 의해서 그 몰아냄을 당했던 고조선의 마지막 준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준왕의 남하를 통해서 마한이 성립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죠. 그래서 그 남하지가 어디였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익산 쪽을 중심으로 한 이 공주부여 익산이로 비롯한 충청남도 남부로부터 전라북도 지역 이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아마 그 당시 때 이루어진 유력한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수촌리 유적을 만들었을 걸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아까 말씀드렸던 백시 집단이 아닐까 그렇게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9쪽의 마지막 단락 부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한은 처음 백제 집단이 남아있을 때 동북 백리를 땅을 주어서 정착하도록 하였지만 얼마 후에는 백제가 마한 집단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수촌리 고분군 조영 집단이 백시 집단의 도움으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후에는 일단 웅진 지역 곰승배 집단의 협조를 얻거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의 신화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곰나루 전설의 원형은 백제 왕실 집단과 그 백시로 표현된 고조선 마한계 곰승배 집단의 제후를 목적으로 수용된 신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백제 웅진계 때 유일한 국가제사 기록인 그 동성왕 11년 10월의 제천지 기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백제의 제천지 의뢰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왕실의 계보가 옮겨진 왕들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행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전이나 희생재단의 건축은 우주창조를 반복하는 행위라는 고전적인 견해가 엘리아드의 견해가 있고요. 특히 백제의 제천지 의뢰도 제사 때마다 재단을 좀 새로 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질서를 갱신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동성왕 같은 경우는 그 전인 한성기 때 이루어진 그 제천지 의뢰가 2월이나 정월 이때 이루어졌다면 이와 달리 10월에 제천지 의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토착 마한 지역의 농경 의뢰가 이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뭐 소도 의뢰나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사 장소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공산성 서쪽이면서 금강의 남쪽 돌출구릉에 위치한 정지산 유적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130쪽의 사진 도면을 좀 넣어놨는데 지금까지는 이 공주 정지산 유적을 성격에 대해서는 보통 문영왕의 빈 의뢰가 이루어졌을 장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은 이제 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빈 것보다는 이런 곰과 관련된 의뢰를 했었던 제천지 의뢰가 이루어졌던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쪽 부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진은 아까 임재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각조청에 있는 시름도이고요. 그 외에도 장천 1호분에도 이 곰 관련된 신앙
있습니다. 신단서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모사도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곰이 이 신단수 아래에 곰굴에 이렇게 곰은 이렇게 들어가서 있고요. 호랑이는 사냥 대상으로 바깥에서 화살에 맞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것이 단군신화를 드러낸 것이라는 것은 북한의 강용란 선생님부터 해서 남한학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백제를 인용하면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또 인용을 한 것은, 백제와 고구려는 모두 부여족의 후손입니다. 부여에서 내려온 같은 동족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백제도 부여 계승 의식을 상당히 강조했었고, 고구려도 부여 계승 의식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동족의 나라면서 또 경쟁 의식으로 전쟁도 많이 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와 백제이기 때문에, 이런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백제의 모습도 조금 살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진들도 제시를 해봤습니다. 132쪽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윗부분 132쪽의 윗부분에는 이제 각도총하고 장천 1호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이 삼국사의 고구려 본기에는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 장소로 곰과 관련돼서 볼 수 있는 웅심산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동명완편에서는 웅심연, 연못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헌 위주이기 때문에 문헌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 오부 중에서 연노부에서 괴로부로 왕계가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연노부 또는 손오부는 이전의 국주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종묘를 가지고 있고, 또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를 지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노부는 보통 송양왕의 비조국과 연결시켜 보고 있는데, 이 송양 같은 경우 선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되고 있습니다. 선인. 이 선인이 특히 아사달 산신이 된 단군왕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송양 같은 경우 이제 주몽보다 이전에 자리했고 있었던 원고구려 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송양 같은 경우도 이 준왕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고조선 계통 집단으로 단군으로 상징되는 시조와 의례를 보유했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인용해 본다면 백제도 이 고구려의 한 이 부분이었던 이런 신앙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백제의 직접적인 곰신앙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제가 이 133쪽에 두 가지 사진을 실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주박물관에 소장된 송산의 출도 곰석상.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정식 발굴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석상이 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지만, 과연 이것이 백제의 곰신앙을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부역 구아리 유적 출도 곰상은 출토에 의해서 확실히 좀 나온 것이고, 딱 봐도 곰으로 느껴지죠. 이거는 아까 김현자 선생님께서 옥저령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곰과 돼지 여러를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곰으로 볼 수 있을 충분한 여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백제 때 곰신앙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산선 쪽 사장 부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쪽 자료를 통해서 일본에 나타나는 백제 홍진기 때 건방지신 제사와 또 곰신앙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를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석의 자료는 왜곡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 왜곡을 좀 걸러내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천황이 백제가 고려는 이제 고구려를 가리킵니다. 고구려에게 파괴되었음을 듣고서 구마나리를 문중왕에게 주어 그 나라를 구원해 일으키게 되었다. 이 부분이 좀 왜곡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왜곡을 좀 걸러내고 본다면 좋은 자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134쪽에 있는 B번 사료가 바로 건방지신 관련된 제사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 사이에서 관산성 전투가 벌어져서 백제 성왕이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B번 사료는 그 이후에 백제 성왕의 아들인 이 창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여창이 백제 위덕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관산성 전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즉위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무침이 상당히 많아서 그 심지어는 왕위에도 3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일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위덕왕이 되는 거죠. 위덕왕으로 남게 되는 분이 이제 이분인데, 그때에 이 여창이 또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해도 나중에 해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왕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무왕으로 무왕이 되는 상태로 되는데, 이 해왕과 법왕은 1년씩 밖에 즉위를 못합니다. 아까 최봉련 선생님께서도 법왕과 무왕을 얘기하면서 법왕이 1년밖에 즉위 못하고 무왕이 근동제약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연애를 아까 기조강연에서 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그 시기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읽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백제의 위기죠. 신라 진흥왕한테 백제 성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낸 왕자해, 이때는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왕자해의 상태이면서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하는 상태 속에서 이런 이 것들이 나온 속에서, 당시 일본의 실권자는 소아씨였습니다. 소아씨와의 상태 사이 속에서 어떻게 백제의 위기를 타개해야겠는가 했을 때 건방지신을 구해가서 하면 나라가 안정된 것이다. 예, 그래서 나오는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건방지신이고요. 그럼 그 건방지신이 어떤 신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지가 갈라지고 초몽이 말을 하던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국가를 만든 신이다. 그런데 그대의 나라가 피하여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니 전의 과오를 뉘우치고 신궁을 수료하여서 신령을 받들며 제사하면 나라가昌성할 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원 사료는 소길본기에 나온 백제시조 동명 관련된 것인데, 백제시조 동명을 일본에서는 도모대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백제시조를 동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제시조는 온조로 많이 알고 계신데 왜 동명이냐 하고 되어 있지만, 온조 비류 관련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 때의 시조관이고요. 실제 백제시대 때는 그리고 비류가 시조로 여겨졌다기보다는 부여의 시조인 동명을 시조로 여겨서 동명신화를 백제의 건국신화로 여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그런 간단한 것으로 보고 지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135쪽 부분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A사료는 백제가 고구려 장성왕에 쫓겨서 웅진, 곧 구만나리로 천도하면서 나라를 보존하게 된 과정이 외의 입장에서 윤색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B사료는 555년에 외에 파견되어서 성왕의 전사를 알린 백제 왕자 해의 활동 내용입니다. 이 해에게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흥명천황은 공식적으로는 사자로 허세신을 보냈고, 이 소화 대신은 사적으로 해를 찾아가 조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백제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해에게 소화 도목으로 수용되는 소화경이 대답한 내용 중에 이 건방지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고구려에게 한성을 성신한 475년의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웅진천도 후에 외왕이 건방지신을 모셔가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백제에 권해서 사직이 평안해진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타개를 위해서 백제에서 건방지신을 제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마치 외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윤색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건방지신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서술이 천지가 갈라지고 초목이 말을 하던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국가를 만든 신이라고 됐고요. 마지막 부분은 사비천도 후인 성왕 때에 이르러서 그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관산성 패전을 초래한 과오를 불러댔다는 경고로 건방지신을 모신 신궁을 수리해서 신령을 다시 제사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 건방지신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와 정리를 이 135쪽 아랫부분에 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장황하니까 읽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부분 보도록 하겠는데요. 136쪽의 맨 아랫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도록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건방지신의 실체에 대해서 단순히 조상을 의미하는 시조와 구별되는 국가의 최고 신격인 천지신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살펴봤던 이제 동성왕 때의 유일한 천지신 제사 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 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게 신궁과 관련돼서 일본의 신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신궁이라는 명칭은 이세 신궁, 그 다음에 추륜대사, 그 다음 대신신사, 그 다음 석성신궁, 그 4개의 신사에 대해서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방지신 관련돼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 본다면, 제가 13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공주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곰나루 전설의 원형이 백시로 표현된 웅진 지역 토착 도조선 40개 곰숭배 집단과 관련되면서 또 백제 웅진기의 국가신화로 사용되었다는 견해, 제가 했던 고급격과 이 건방지신도 연관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신화와 제의 관련돼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신화와 제의는 항상 같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웅진기에 국가신화로 곰신화가 사용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제사로 건방지신을 제사한 제천지 의례가 행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8쪽 부분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제가 2가지 사료를 뒤에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삼국지 위서동기 전에 있는 한 부분에 보면 아까 본 준이 후손은 절멸됐지만 지금 한인 중에서는 아직도 그 제사를 맡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료고요. 그 다음 D-2번 사료는 일본의 신찬선체록에 있는 그 사료인데 일본의 유력 귀족인 마전연이라는 사람이 백제국 조선왕 준의 후손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백제에 그 조선왕 준의 후손이 있었고 그 후예가 일본까지 건너간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그 백제에도 이 고조선 마한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곰나루 전설로 남아 있었고 관련된 신화와 제의를 지닌 인물이 일본까지 갔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138쪽 중간 부분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38쪽의 아래쪽 부분에서는 특히 이 토원책부라는 기록에 인용된 위락에서는 그동안 동해의 제천 행사를 열렸던 10월 무천, 아까 이 동해에서는 호랑이 제사를 지냈던 것을 알려진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에 10월 제천하면 무천, 동해의 무천만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조선의 10월 제천 행사 무천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세전법도 부여만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고조선 때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보면은 이 고조선 마한으로 이루어지는 그 전통이 우리가 지금 각각 다르게 동해의 전통이 그 무천, 그 다음에 부여의 전통이 우세전법 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고조선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시기도 또 본다면 고조선과 마한으로 이어지면서 백제도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넘어가서 이제 140쪽 부분에 간단히 혈사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지역에는 특별히 그 동서남북의 동열사, 남열사, 서열사 이런 현재는 절터죠. 절터가 남아있는데 혈이 있습니다. 혈자. 혈은 구멍 동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동열사, 서열사, 남열사에 가면 옆에 동굴이 있습니다. 자연 동굴이 생성되는 그 동굴의 옆에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융화돼서 불교와 토착신앙이 융화되면서 절이 된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구멍혈 관련된 신앙이 곰신앙과 관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단락 다섯 5장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내용은 기니까 읽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불교와 융화된 동굴신앙 관련된 유적들이 공주의 동서남북 특히 방해와 연관돼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특히 하나만 자료를 살펴보면 143쪽에 보면 제가 삼국유사 탑상 미륵선화 미신왕 진자사조에 보면 배경이 공주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천, 수원사. 그런데 이 미륵신앙과 관련돼서 되면서 산신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4쪽 부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토착 이 산신신앙과 불교의 미륵신앙이 융화된 모습이 이 신라 때부터 보이고 있고 실제로 여기 있는 절터들이 신라 때 불교 관련된 것들은 신라 때 융화된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산신신앙은 백제 때 아마 곰신앙과 관련된 산신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불교가 융화된 모습이 신라 때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45쪽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이 수열신앙 관련돼서는 고구려에서도 국동대열을 통해서 이런 수열신앙이 있고요. 특히 정경희 선생님께서도 이 주석 142에 보면 곰나루도 이 굴에서 모셔와서 강가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견해를 제시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본다면 공주에서도 이런 동굴신앙, 곰신앙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서술을 해놨고요. 이 서열사, 그 다음에 남열사 관련돼서는 이 고려시대 초기 때 만들어진 봉암사 정진대사 원어탑비에 이 남열원과 서열원의 기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불국사 석굴암과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김대성도 그 관련된 설화에 토암산에서 곰을 잡고 난 뒤에 곰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조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도 간단하게 그런 곰 관련된 설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